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집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화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군집화라고 하는 방법론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계층형 군집화, 그리고 분리형 군집화, 분포 기반 군집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분리형 군집화 방법과 DB 스캔이라고 하는 분포 기반 군집화입니다. 분리형 군집화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분포 기반 군집화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우리는 최근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군집화 알고리즘 중 K-민즈라는 것과 DB-스캔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군집화란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사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묶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유사한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만 모아놨고 B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만 모아놨고 C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색깔이 결국 클러스터를 의미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군집화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겠죠. 이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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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하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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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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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 각각의 데이터가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 C라는 사람의 사진인지를 각각 모르다가 이렇게 결국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덩어리 짓는 방법을 바로 군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집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좋은 군집화라는 것이 있고 나쁜 군집화라는 게 있을 텐데요. 좋은 군집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좋은 군집화란 동일한 군집에 소속된 데이터는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군집은 유사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유사도가 서로 많이 다를수록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보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넓게 있어야 좋은 군집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B라고 하는 이쪽 위에 있는 예시에서의 B라는 사람은 A의 쌍둥이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좋은 군집화를 하려면 A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는 서로 오밀조밀 모여있는 게 좋고요. 여기에 B라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B라는 사람의 사진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오밀조밀 모여있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인터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인터클래스 시밀러리티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A라고 하는 클래스와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서로 다를수록 좋다. 즉 인트라 클래스, 서로 다른 클래스가 디스시밀러리티가 좋을수록 좋다. 서로 유사하지 않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군집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군집화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고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번 학기 배우는 통계적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중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분류 문제와 군집화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류 문제는요, 레이블이 있습니다. 즉, 사전에 정의된 범주가 있고, 이 범주가 즉 어떤 X라고 하는 데이터와 반드시 이 Y라고 하는 라벨이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사전에 정의된 범주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 문제입니다. 즉, f of x가 y가 나오도록 하는 f라는 것을 학습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 문제를 지금까지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 방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군집화는요, 언제 쓰이냐? 사전 정의된 범주를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그룹을 찾아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즉, X라고 하는 데이터는 있는데 우리에게 Y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럴 때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그룹을 찾아가는 문제를 군집화라고 얘기하고, 이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군집화의 가장 대표적인 쓰임은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순간적으로 든 활용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웹,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크롤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냉장고 데이터, 자, 우리가 검색창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다가요, 냉장고라고 쳐가지고 데이터가 쭉 뜨는 거 크롤링하고, 그 다음 자동차라고 뜨는 거 데이터 쭉 쫙 나오는 거 크롤링 합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냉장고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이미지 안에도 노이즈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라고 검색해서 나온 영상 크롤링 데이터에도 분명히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먼저 냉장고라고 하는 이 모든 데이터를 받아놓은 걸 가지고서 군집화를 한번 돌리면 이렇게 노이즈가 따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이즈 데이터들은 버리고 진짜 일단 사전 약간 데이터 전처리 입장에서 군집화 결과로 냉장고라고 나온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모든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렇게 군집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차 필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라고 데이터를 이미지 크롤링을 했지만 자동차가 아닌 잡음 데이터, 노이즈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역시 1차 필터링하는 관점에서 군집화를 통해서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동차가 아닌 거를 제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군집화는 비지도 학습이다. 즉 우리에게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범주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분류 문제는 지도 학습으로서 데이터와 데이터에 해당하는 라벨, 범주를 갖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분류와 군집화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군집화라고 하는 것의 적용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 크롤링하는 사례도 예를 들었지만 이와 같은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그 문헌들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섹션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요, 스포츠 섹션이 있고 경제 섹션이 있고 기술 섹션이 있고 엔터 섹션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군집화의 기준은 무엇이냐? 아마 그 책 안에 자주 나오는 단어로서, 용어로서 우리는 분류를 할 수 그러니까 군집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경제라고 하는 섹션에, 뭐 IT 기술 용어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은 기술이라고 하는 섹션에, 그리고 뭐 각종 스포츠 용어로 도배되어 있는 책들은 스포츠 섹션에 이렇게 묶어서 문헌 번호를 붙여놓겠죠. 이게 바로 유사문서 군집화의 하나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보고 우리는 이 문서의 어떤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요즘은 자동으로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도요, 자동으로 라벨이 붙어요. 이거 뭐 기사를 업로드하면 이거는 뭐 연애, 뭐 아니면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날씨 이렇게 붙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문서 군집화가 아니라 영상 군집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군집화가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자동차와 교수님이 뭐 어떤 예를 들었었죠? 자동차와 냉장고 예시를 들었었네요. 그와 같이 어떤 일자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 데이터와 자동차 데이터와 오토바이 데이터가 섞여 있었을 때 사람 데이터끼리 모으고 자동차 데이터끼리 모으고 오토바이 데이터끼리 모아서 대략적으로 각각의 영상들이 어느 군집에 해당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라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A라는 덩어리, B라는 덩어리, C라는 덩어리로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놓을 뿐이지 이 A라고 하는 게 사람이고 자동차고 오토바이 중에 뭔지는 머신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례가 하나가 있냐면 신한카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실제로 신한카드에서 고객 정보와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남녀 고객을 총 18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고객 타입마다 다른 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도 이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지는 교수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카드예요. 어떤 카드 종류인데 본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신한카드를 오래 썼으면 신한카드는 이제 교수님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서 나에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입거리라고 하는 제가 뭐 자꾸 넘어가네요. A라고 하는 카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결정이 되고 이 입거리에 해당하는 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결국 고객 타입을 데이터 분석해서,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군집화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유용함을 제공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군집화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할 텐데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마다 결국 우리가 뭐 대표적인 뭐 K-민즈라고 아까 배워야 될 거 뭐 있다고 했죠. 이 K-민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군집화하면 K-민즈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텐데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리 측도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할 것인가. 여기서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x1과 x2라고 하는 데이터를 요 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L2 놈일 텐데 L2 디스턴스일 텐데 아무튼 반드시 그 거리 측정의 기준이 그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K-이미지를 쓸 것인지 DB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상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최적의 군집화를 결정할 것인가? 이 K, 이 파라미터인데요. 어떤 알고리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반드시 우리가 미리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K-미즈 클러스터링은 K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DB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과 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각각 요 꼭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군집화에 사용해야 되는 유사도에 대한 척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 그리고 마할로나비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거리 값은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디스턴스는 모두 다 가능한 거예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리 측도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져야 됩니다. L2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즉 여기 P는 아마 이렇게 특성 변수의 개수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1, 2, 3, 4, 5, 6이고 이게 X라는 데이터 이게 Y라는 데이터면 이렇게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바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A라고 하는 포인트와 B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때 이렇게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바로 유클리디언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맨하탄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택시 거리, 에런 거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A와 B를 가기 위해서 뭐 이 빨간 줄의 케이스와 요 노란 줄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맨하탄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즉 바로 이 A와 B라고 하는 포인트의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럭을 기준으로 각각 이 축이 두 개인 거잖아요. 이게 X1쭉, X2축을 했을 때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할라나비스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또 넘어갔네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변수 내의 분산과 변수 내의 공분산을 모두 반영하여서 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짝 살펴보시면요. 요 중심값으로부터 A의 거리와 중심값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B가 가깝잖아요. 그러나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경우는요. B가 더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차이 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데이터 분포. 여기 지금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게 데이터고 이렇게 되어 있는 타원 자체가 이 데이터의 분포의 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타원의 장축과 단축이
바로 그 데이터 분포의 그 방향성을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그 축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서정대수 시간에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하는 식으로 표현해서 아이겐벡터가 그 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처럼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마로나비스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면 결국에는 요 식은 유클리든 디스턴스와 같아지겠죠? 그 소리가 뭐죠? 이렇게 어떠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은 원이잖아요. 원. 결국에는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실제로 이 거리가 유클리디언 거리랑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군집하라고 하는 방법론의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군집하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군집하라고 하는 클러스터링 방법론은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활발하지는 않은 학문에 해당이 되겠죠. 크게 어떤 큰 카테고리, 군집하의 큰 카테고리를 살펴보면요, 계층적 군집하라고 하는 방법론과 분리형 군집하라고 하는 방법론, 그리고 분포 기반 군집하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밑에 이제 이렇게 그림까지 준비해 놨는데, 한번 그림을 보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층적 군집하는 개체들을 가까운 집단부터 차근차근 묶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애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어요. 계속 묶습니다. 가까이 있는 애들 계속 잡아먹죠. 자, 이렇게 두 개 가장 가까워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잡아먹고, 이렇게 결국 두 개만 남았으니까 두 개 합쳐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묶어나가는 방식이 계층적 군집화에 해당합니다. 군집화 결과뿐만 아니라 유사한 개체들이 결합되는 덴드로그램, 이게 바로 이제 덴드로그램이에요. 이게 이렇게 덴드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계층적 군집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분리형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K-민즈가 바로 대표적이고, 전체 데이터 영역을 특정 기준에 의해서 동시에 구분합니다. K-민즈를 아마 배우고 나서 이 분리형 군집화의 말을 읽어보면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각 객체들은 사전에 정의된 개수의 군집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사전에 정의된 K가 3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이 된다는 뜻이죠. 반드시. 분포 기반 군집화는 반드시 어떤 특정 군집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예요. 분리형 군집화는 반드시 군집 중 하나에 속해야 되는데, 요 분포 기반 군집화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고 잡음으로 처리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분포 기반 군집화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DB 스캔이라는 것이 있고, 데이터의 분포를 기반으로 높은 밀도를 갖는 세부 영역들로 전체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화는 하이러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위아래, 높고 낮고 상하 관계가 있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계층적 트리 모델을 이용해서 이 트리 모델 여러분들이 그 트리입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그 트리 모델. 계층적 트리 모델을 이용해서 개별 개체들의 순차적 계층적으로 유사한 개체와 군집을 통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까 요 앞에서 요 예시 살펴봤죠? 조용히 잘 한번 요 그림 묶어나가는 그림을 보시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차분히 묶어나가는 그림을 왼쪽에서 볼 수 있고 그 묶어나가는 실제로 묶어서 뭐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가 묶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덴드로그램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한번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결합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 방식이다. 시각화가 메인입니다. 트리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진 시각화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계층적 군집화는 그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이 분리형 군집화처럼 K 값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하냐? 이 덴드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점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클러스터리를 뭐 2개로 나누거나 3개로 나누는 거를 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3을 기준으로 하니까 클러스터가 3개가 생기고 이렇게 4.5가 하니까 2개가 생긴다라는 거를 요 기준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요 덴드로그램은요. 훨씬 왼쪽에 있는 경우보다 많은 다양한 높은 계층적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렇게도 복잡도가 높을 때에도 트리 형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져온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번 계층적 군집화의 예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계층적 군집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봅시다. 데이터는 원래는 교수님이 지금 색깔을 칠해놨는데 원래는 데이터가 4개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A 그리고 D C D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와 B예요. A와 B의 거리, A와 C의 거리, A와 D의 거리, 그리고 B와 C의 거리, B와 D의 거리, 그리고 C와 D의 거리. 이런 애들을 다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짠 유사도 행렬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채워봅시다. 유사도 행렬. 교수님이 아까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 20. 계산해서 채우는 거예요, 지금. A와 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 7. A와 D 사이의 거리 2. B와 C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 10. B와 D 사이의 거리, B와 D 사이의 거리 25. C와 D 사이의 거리 3이네요. 자, 이렇게 다 유사도 행렬을 계산을 하고 보니까 27, 2, 10, 25, 3 어떤 게 가장 유사해요?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뭐죠? 거리 값이 작은 거. 거리 값이 작은 녀석, 가장 작은 녀석이 요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와 D가 가장 가까이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A와 D를 가장 먼저 묶습니다. 자, 다음 A와 D가 한 몸이 되었어요. 원래는 아까는 A 이렇게 D 이렇게
C 이렇게, D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그룹이 3개예요. A, D, C, B.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결국 어떤 자료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ADC, ADB, 그리고 이렇게 CB. 이런 3가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봅시다. 이제 이것도 역시 유사도 행렬을 먼저 계산을 해요. AD, C를 계산을 해서 3 채워 넣고요. AD, B 거리값 계산해서 20이라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거리값 계산해서 10이라고 채워 넣고요. 넣은 다음에 가장 또 작은 녀석, 유사도 행렬이 가장 유사한 녀석을 군집을 형성합니다. 자, A, D와 C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군집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A와 D를 묶은 A, D인데 A, D와 C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A, D, C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B만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제는 A, D, C랑 이렇게 B랑 남아있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 두 녀석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봐요. A, D, C와 B는 10.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A, D, C, 여기는 A, D, C, B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였고 옆에 있는 이 숫자가 그때 실제로 2개의 클래스를 묶을 때 군집을 형성할 때 사용했던 거리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 10이어서 차이가 크니까 교수님이 좀 높게 그렸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예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각각 데이터에 대한 실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 행렬을 이와 같이 채워 놓으면 이렇게 덴드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셨죠? 결국 이게 지금 최종 결과에 해당합니다. 최종 결과에 해당이 되고 아까 계층적 군집화는 분리형 군집화인 K-민즈라고 하는 방법론, 아직 배우지 않은 그 방법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미리 사전에 군집의 개수를 알 필요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으로 군집의 수를 정하면 되는데요. 기준 1에 의하면 군집은 2개가 되고요. 기준 2에 의하면 군집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즉 이미 미리 다 구해놓는 거예요. 유사관계를 다 구해놓고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그룹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층적 군집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또 그림이 올라갔네요. 자, 근데 계층적 군집화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는데 이 유사도 행렬을 채울 때 넣는 저 값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초에 처음부터 A, D, C, P 이렇게 2D 공간에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1, x2, 뭐 x3, x4 이런 식으로 값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A와 D를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A와 D와 B라고 하는 요 군집과 이 B라고 하는 녀석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군집과 군집의 거리 계산법. 군집과 군집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어떤 것이 뭐 가장 많이 쓰인다, 어떤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자, 첫 번째, 군집 내 데이터 간 거리를 모두 다 계산해서 가장 작은 거리 값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min distance예요. 자, 예시, 이게 A라는 군집, B라는 군집이 있습니다. 각각 4개씩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 계산해요. 이렇게. 교수님이 다 그리진 않을 텐데 다 계산합니다. 거짓말 않고 다 패요. 4 4 다 계산해서 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군집 내 데이터 간 거리를 모두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가장 큰 거리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림상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서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외곽 데이터를 선택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맥스 거리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번 거는 평균 거리 값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4 4 16개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 각 군집 내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4 4에 해당하는 16개의 거리 값을 n으로 나눈 건데, 얘는요, 요것들을 각각 구하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과 B라고 하는 군집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 센트로이드와 이 센트로이드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네 번째 방법, Between Centroid Distance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워드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min distance, max distance, average distance, 뭐 between centroid distance보다 이게 가장 심플하고요. 이 워드 거리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교수님 밑에 예제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워드 디스턴스는 이렇게 A라고 하는 덩어리와 B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을 때 먼저 이 덩어리가 하나라는 가정을 하고서 시작합니다. A와 B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평균을 구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 각 A에 대한 평균, B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평균을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A와 B가 같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A 유니온 B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센트로이드 C라고 써려고 했는데 C라고 하는 평균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다 계속 모든 거리를 구해요. 이 C를 기준으로 토익 젬플 몇 개 그리면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A와 B를 각각 각 군집이잖아요. 각 군집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중심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 A라고 하는 요 C1, 여기 B의 군집 C2를 구해요. 그래서 이 C1의 A라고 하는 군집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C1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이 B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C2와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자, 아까는 A와 B의 중심 마이너스 A의 중심까지의 거리랑 B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더해서 빼는 거, 이게 바로 워드 디스턴스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거는 방금 교수님이 말로 설명했던 거를 알아보기 쉽게 수학적 수식으로 써놓은 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방금 설명했던 거를 글로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군집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서로 다른 군집 A 합 B,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중심 C를 구하고 구한 중심과
서로 다른 군집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맞죠? 이 예시에 대한 말로 글로 쓰여 있는 설명입니다. 다음, 각 군집 A, B 각각 각 군집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통해 중심을 구하고 C1, C2를 구하고 구한 중심 C1과 C2와 각 군집 내 데이터 뭐 X1이 이게 A라고 하는 그룹, X2가 B라고 하는 그룹을 했을 때 각각의 사이의 거리를 모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A 합 B에 대한 부분, A 그룹에 대한 부분, B에 대한 부분을 뺀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물리적 의미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워드 거리 계산법은 이 값이 클수록 서로 다른 두 군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워드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서로 다른 두 군집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